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난 3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의 이목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 증인 신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집중을 받지 못했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 전 장관이 애초에 전면 증언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신문 내용들이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증인 신문을 중단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하질 않고 검사의 신문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검사의 신문 내용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300차례 넘게 신문을 이어갔고, 그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300차례 넘게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즉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내용 외에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내용은 일주일 전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최성해 전 총장의 외조카 이모 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다라는 증빙 자료를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증거물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내용이 제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제보나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씨의 증언 내용 중에는 최성해 전 총장과 관련한 굉장히 폭탄 발언도 많이 쏟아졌었고요. 특히 2012년 여름에 본인이 동양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카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최소 5차례 목격을 했다. 그리고 나와 직접 대화도 나눴다. 힘들지 않냐, 여름인데 힘들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괜찮다, 내가 어머니 일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까지 살려냈죠. 근데 검찰은 믿질 않습니다. 이 씨가 2012년 여름에 카페를 운영했다 또는 조국 장관의 딸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 탄핵 증거가 뭐냐면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학교 복지시설 계약 현황입니다. 이 계약 현황에 보면 이 씨 또는 이 씨 형과 동양대학교 간에 맺은 계약이 2013년 6월에 계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계약 시점이 2013년 여름이기 때문에 2012년 여름에 1년 전에 카페를 운영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게 검찰의 논리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씨가 이미 2012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일부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3년 4월에 학교 공개 게시판에서 이 이모 사장과 논쟁을 주고받은 게시물이 지금도 캡처돼서 남아 있습니다. 2013년 4월 25일에 장경욱 교수가 카페 듀에 대해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카페에서 파는 커피값이 비싸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4월 26일에 이모 씨가 카페 듀 사장입니다 라면서 반박글을 올립니다. 이 글의 게시자가 바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이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계약은 6월이지만 그 두세 달 전에 이미 본인이 카페 듀 사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월까지는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 시점 2012년에도 근거가 남아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죠. 제가 제보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여러분께 지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이모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의 거래 내역인데요. 2012년 10월 29일에 엔조이 땡땡이라는 업체에서 200만 원이 이모 씨에게 입금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1월부터 12월, 이듬해 1월,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350만 원씩 이 씨에게 입금이 됩니다. 11월 29일, 12월 27일, 1월 31일, 2월 28일, 3월 28일 지속적으로 350만 원씩 입금이 되죠. 이게 2012년 여름쯤부터 계좌 내역이에요. 엔조이 땡땡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그 업체가 계약을 맺은 카페에서 본인이 월급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카페는 이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전에는 매점하고 뭐 커피 일부 팔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개조를 해놨고, 그런데 이 카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여름 즈음에 이모 씨가 들어가면서 뭐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커피도 내리고 이러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여름에 운영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었지만 이 씨가 월급 사장으로 들어가서 2012년부터 운영을 해왔다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본인의 이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0월 29일에 엔조이 땡땡에서 처음 입금됐지만 그 전달 9월 26일에 동양대에서 200만 원이 입금되는데요. 이 씨의 기억으로는 이건 역시도 이 카페 운영과 관련한 입금 내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카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직전에 한 두어 달 동안은 본인이 들어가서 카페 운영을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었고 무급으로 일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씨의 기억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013년 6월 또는 7월 이후에만 이 씨가 카페를 운영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탄핵될 수 있죠. 이미 2012년부터 이 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12년 여름에 카페에서 조국 교수의 딸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대화도 나눴다라는 진술도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이 밖에도 두리찾기라는 로컬맵 두리찾기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 카페 듀라는 이름으로 2012년 2월에 개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이전부터 2012년 여름까지 이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을 받았고, 이듬해 찾아보니 그 표창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교 또는 직원에게 재발급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발급받아서 입시에 활용했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검찰은 애시당초 2012년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을 받은 일이 없고, 그래서 2013년에 의전원 입시를 위해서 급조한 거다, 위조한 거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12년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냐 안 했냐는 이 표창장 위조의 동기 또는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기가 없었다, 위조할 동기가 없었다라는 근거로 이 씨의 증언이 효력을 갖는 거죠. 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증언과 관련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전면 증언 거부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전면 증언 거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 왜?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신문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질문도 빼지 않고 그와 관련된 신문이기 때문에 전면 증언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사유서를 작성해 온 겁니다. 본인이 소명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소명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작성해 온 건데, 재판부가 이것을 사전 검열을 해서 상당 부분, 대부분의 이 사유서 낭독을 불허하고 맨 마지막에 아주 일부 문장만 이 소명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간에 변호인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죠. 재판부가 증인의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사전 검열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쟁점은 이거예요. 굉장히 학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증인이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됨을 인식을 하고 증언 거부를 선언했을 경우에 이 증인 신문을 중단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한 뒤에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되느냐, 이런 쟁점이 남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박지현 씨의 진술 거부권에 관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중에 일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죠. 가령 부분적 진술 거부 시 진술 거부 의사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 또 거부한 부분 사실 이외의 부분 사실에 관한 신문의 계속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즉 부분적 거부가 아니고 전면 거부 등의 경우에, 즉 진술 거부의 의사가 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며 반복될수록 또 계속될수록 침해도는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진술 거부권 또는 증언 거부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진술 거부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은 피신문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사실상 진술 의무가 있다고 오신하게 하거나 구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나 기타 수사상 불이익의 우려를 낳아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의 판례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체계가 일본에서 많이 준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판례도 들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침묵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어서 피고인 질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를 변호인이 진술하더라도 피고인 질문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피고인 질문을 실시하여 피고인이 침묵권을 행사할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침묵권 행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일본의 판례에서도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모든 신문 사항을 낭독함으로 해서 모든 신문 사항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반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진술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인권, 또 하나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도 본인 또는 근친자, 친족 등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진술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에도 없고 형사소송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미법계의 나라에서는 이 중단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는 신문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워낙 학술적인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저도 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경심 교수 공판이 2차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동양대 전 조교나 교수 또는 원어민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텐데 아마 당시 조국 교수 딸의 봉사활동 그리고 표창장 수여와 관련한 꽤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